대표가 2015년 해외 출장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처장과 함께있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검찰 서면 답변서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프로그램 진행자가 질문했을 때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한 문장으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전환사채 등의 형식으로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시민단체 회계 상황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기부금 유용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정의기억연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 영무원이 지하철 화장실에서 어젯밤 30대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 피해자와 영무원 동료였던 이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오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이 울산에서 체포됐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었고 8개 지역 도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미국, 일본 정상과 각각 회담을 엽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이 나왔고 골프까지 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짓말 논란은 더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잘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당시 호주 출장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정말 몰랐을까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란색 반팔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재명 대표 뒤에 서 있는 남성.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입니다. 등산을 할 때도 트램을 탈 때도 이재명 대표와 한 공간에서 계속 수행합니다. 호주의 한 산에 들러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쪽을 바라보며 농담도 건넵니다. 안에 가면 천년무공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 같아요.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에 갔을 때는 동행하는 인원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 포착됐고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딸에게 자랑한다며 카메라에 V자를 그려 보이기도 합니다. 딸은 나중에 보여줘야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하위 직원이라 시장일 때 몰랐고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 알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억울하다며 김 전 처장이 생전에 남긴 영상통화 영상과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또 고인의 아들은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줄짜리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소명하는 내용은 단 한 문장, 그리고 기억에 따르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조건부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는 수많은 정황들이 제시됐지만 결국 이 대표의 법정 전략은 질문을 받았을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답변서는 조금 전 보여드린 동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역시 한송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검찰 출석 2시간 전 이재명 대표는 서면 답변서를 냈다면서 검찰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면 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에 낸 서면 답변서 분량은 3문장이었고
실제 공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딱 한 문장 54자였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9월 5일 임의로 서면 진술한다로 답변을 시작해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더 진술할 것이 없다며 끝맺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답변서엔 김 처장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방송 질문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이라고 시점과 상황을 한정해놓고 답변했는데 법조계에선 법정에 가서 기억 여부로 허위사실 공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답변을 아예 거부하는 정치인도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이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해서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불기소 사유서에서도 의미심장한 대목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대납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핵심 증인들을 해외로 도피해버려서 이 대표의 발언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즉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는 기소하는 게 어렵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황이 분명한 만큼 변호사비 대납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밝힌 대납 정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주원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일자, 변호사비로 2억 8천만 원을 직접 썼을 뿐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쌍방울 전환사채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금이 빼돌려지거나 세탁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일부 자금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를 변호한 이모 변호사와 남호 변호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로 선임된 점도 주목했습니다. 쌍방울이 이들에게 지급한 자문료와 급여가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회사 돈을 빼돌린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이라 공소시효 내에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납 의혹을 풀려면 태국에 있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필수라는 겁니다. 야당은 불기소 이유서가 공개되자 검찰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피우려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첫 판단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경제성이 있다며 입장을 180도로 바꿨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 변화가 담긴 문건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백현동 문제는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보낸 백현동 부지 평가 문건입니다. 경제성이 있다. 민간 매각 협상자와 공사가 협의, 검토를 거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1개월 전 공사는 같은 땅에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1년도 채 안 돼 180도 다른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성남시도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해당 문서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서명도 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씨의 역할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 씨는 2015년 1월 백현동 땅을 산 A 시행사에 영입됐고 두 달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를 뒤집었습니다. 성남시는 땅 용도를 4단계나 높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있다고 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는. 최근 김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경제성 평가가 번복된 이유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태양광 사업으로 잘못 집행된 예산이 표본조사만으로 2천억 원 넘게 확인됐다는 뉴스는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고 정부가 광범위한 세금 부당 사용 실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정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태양광 사업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공급 유용 실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당 사용 점검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분야의 예산 위법 사용 실태 조사를 검토 중인데 특히 시민단체들의 회계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국고 보조금과 같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 공급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를 공약했었고 정부 국정과제에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 장치 마련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에 투입된 국가재정이 사익화돼 있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을 지냈고 기부금 유용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정의기억연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전 정부 파헤치기식 기획조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민단체를 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16년 1,600만 원에서 2019년 7억 4,700만 원으로 46배나 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1,700여 개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지원 등에 쓰인 국고보조금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배로 늘었는데 이 기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도 45만 건에 달했습니다. 2019년 북한에 콩기름을 보내겠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받은 한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수령으로 적발돼 반환 통보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내며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를 포함해 단체 지원이 크게 늘었던 서울시에 대해선 시민단체 현금 인출기란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고가는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총리실은 최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령 폐지를 추진 중인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1년 2개월이나 묵혀두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김 대법원장 거취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에 앞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로 수사받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2개월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자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수사가 중단된 동안 김 대법원장을 향한 의혹은 하나도 해명된 게 없다면서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섰다고 자평했는데 우리가 추구해온 모든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로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고발된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정식 사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왜냐면
참 수립은 가능하지 못하죠. 오랜 법관 경력의 한 변호사는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사표를 냈는데 정치적 이유를 대며 수리를 하지 않고 국회에 거짓 답변까지 한 건 사법부의 권위를 수장이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기무사 개혁을 위해서 개헌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는 소식도 어제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보도가 나가자마자 그동안 수사를 피해서 해외에 머물러 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자진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년 동안 도피해온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 개헌 문건의 진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상세히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이른바 개헌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관련 논란이 불거지기 직전인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변호인을 통해 개헌 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순 훈련용 개헌 문건을 실제 군 동원 계획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직후입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권 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018년 민주당은 개헌 문건이 실제 군 동원 계획이라고 주장했고 합동수사단까지 꾸려져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이미 출국해 수사에 응하지 않자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문건이 실제 시위 진압용 계획이었다는 증거는 못 찾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지시로 개헌 문건을 작성한 핵심 인물.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 논란이 된 문건 성격 규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살해됐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직장 동료로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광등을 켠 119 차량이 빠르게 내달립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지하철 역사에 진입합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8살 여성 영무원이 화장실 순찰을 돌다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을 스토킹해온 31살 남성 A씨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화장실 비상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다른 영무원들과 근처에 있던 시민이 합세해 범인을 현장에서 제압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2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수술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A씨는 이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앞두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끊어 신당역까지 이동했고 화장실 앞에서 1시간 넘게 피해 여성을 기다렸다 샤워캡을 쓴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벌인 보복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사건이 벌어진 시각은 밤 9시입니다. 귀가하는 승객으로 지하철역이 붐빌 시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으시죠? 가해 남성은 피해자와 영무원 입사 동기로 영무원의 일정과 동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검정색 승합차가 경찰서로 들어오고 팔에 붕대를 감은 남성 A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여성 영무원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팔을 다쳤습니다. 2018년 피해 여성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는 영무원의 동선과 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무원이 혼자 순찰을 도는 야간 근무 시간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A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고소했고 이후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다며 또 한 차례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기장 했는데도 싫다. 혼자다가 만나지 말자 했는데 얘가 스티킹을 때. 경찰이 첫 고소 수사를 시작하면서 A씨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 달 정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연장을 원하지 않아 이후 추가 보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특가법상 가중처벌할 수 있는 보복범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경매로 구입한 여행 가방 안에서 아이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줬죠. 아이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정도로 4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유력 용의자인 아이들 엄마가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울산으로 오셨어요? 아이를 왜 살해했나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0살과 7살 두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적색 수배가 내려진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40대 A씨입니다. 같은 해 7월 한국에 입국해 지내다 4년여 만에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A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달 11일. 뉴질랜드 한 가족이 경매로 산 여행 가방 안에서 아이들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엄마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가 도망친 한국 경찰에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뉴질랜드 경찰의 공조 요청에 따라 용의자로 떠오른 어머니의 국내 진료 기록과 체류 기록 등을 통해 거주지를 추적했습니다. 이번 사건 범죄의 성격 자체가 영아 살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큼 아주 흉악 범죄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A씨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상황. 법원은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한 뒤 뉴질랜드 측에 A씨 신병을 인도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경찰서 주차장에서 수갑을 차고 있던 20대 성범죄 피의자가 달아나는 일이 여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앞마당에서 범인을 놓친 건데요. 얼마 전 여수에서는 이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이 총소리에 놀라서 몸을 숨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서 이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 손에 수갑을 찬 남성이 달아나고 경찰관이 그 뒤를 쫓습니다. 2분 뒤 이 남성은 경찰서 150m 앞 골목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그랬대. 오토바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남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붙잡힌 21살 A씨가 도망갔습니다. A씨는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로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붙잡아 여수경찰서에 도착했는데 경찰관이 내릴 준비를 하는 사이 한쪽 손에만 차고 있던 수갑이 느슨해진 겁니다. 경찰서에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갑이 좀 느슨했으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수에서는 지난 6월 파출소 화살총 습격 사건 당시에도 경찰관이 숨어서 상황실에 보고하는 등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흰색 반소매 옷에 키 176cm 정도인 A씨의 인상착의가 담긴 수배 전단을 전남의 모든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금은방을 털고 달아난 10대 2명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배후에는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20대 동네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예 붙잡히면 촉법 소년임을 주장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에 한 남성이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1분여 만에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을 쓸어 담고 자취를 감춥니다.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공범과 달아난 이 남성은 공원 화장실에 들러 귀금속을 숨겨놓고 떠납니다. 경찰이 10시간 추적 끝에 금은방 털이범 2명을 모두 붙잡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가운데 한 명은 생일이 이미 지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자백이 시작됐고 배후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주도한 20대 A씨는 촉법 소년인 후배를 골라 금은방 절도 행각을 지시했습니다. A씨와 학교 동창인 B씨는 훔친 물건을 판 금액의 일부를 준다고 유혹하면서 청소년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모집한 청소년들을 시켜 대전의 금은방 2곳을 털어 8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A씨 등은 경찰에 붙잡혔을 때 촉법 소년이라고 주장하라며 대응 방법까지 사전에 교육했습니다. 그 촉법 소년들을 끌어들여서 범행을 기획하고 범행에 이용할 가방 등까지 전부 준비를 해줬고, 경찰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작물업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최근 밥상 물가는 무서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쌀값은 그 반대입니다. 8개 지역 도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했고, 경남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쌀값 대책을 요구하면서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올해 쌀값 보시면 농민들 마음이 이해되실 겁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마다 다 자란 벼가 논바닥에 누웠습니다. 최근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뜻에서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은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20kg에 54,121원이던 쌀값이 지난달에 이미 4만 원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보통 본격적인 추수철인 10월이 되면 쌀값이 더 떨어지는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쌀값이 반려견 사료값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하소연까지 나옵니다. 개 먹는 것보다 싸고 소 먹는 것보다 싸고 돼지 먹는 것보다 싼 게 우리 사람 먹는 거 쌀값이에요. 정부는 지난해 생산된 쌀 27만 톤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최근 10만 톤을 추가 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해마다 줄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0만 톤 정도 이렇게 과잉 생산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쌀 소비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워낙 많이 줄어서 농민들은 부업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식당에 그릇 닦으러도 가고 잡일 아르바이트도 계속해서 그나마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려고 대책 없는 쌀값 폭락에 농민들이 생계난에 내몰리면서 쌀 농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 용광로는 복구됐습니다만 완전 복구까지는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철강 재고는 2주 후면 바닥날 상황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관련 업계는 비상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사상 초유의 가동 중단 사태를 빚은 포항제철소. 복구 작업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고로 3기 모두 가동을 시작했지만 열과 압력을 가해 철을 가공하는 아변시설 재가동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30%에 달하는 제철소에서 완제품 철강 출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철강 제품이 필수인 조선업과 완성차 업계는 비상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한 달 분량의 철강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2주 후면 재고가 바닥날 위기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체 공급처에서 물량을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후판 가격이 올라 적자 폭이 심각한 상황에 추가 인상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완성차 업체에선 출고 지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생산 차질이 3개월을 넘어서 6개월, 1년 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철강 자재를 조달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고 그 후방 산업들의 생산이 분명히 차질. 결국 정부가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포스코 경영진의 대비가 적절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따져볼 예정이다. 포스코는 오늘 올해 연말까지 제철소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맥도날드가 양상추를 빼거나 적게 넣은 햄버거를 팔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 악화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는데요. 맥도날드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햄버거에서 양상추를 뺐는데 그 사이 햄버거 가격을 2차례나 올리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뒷말이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맥도날드 대표 메뉴 빅맥입니다. 빵을 들춰보니 가늘게 채 썰어진 양상추가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 햄버거에 양상추는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원래 30g 팔때 지금 15g만 들어가요. 언제까지? 저희가 일단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기상이 안 좋았어가지고 수급 문제여가지고. 맥도날드는 원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올해만 벌써 2차례 가격을 올렸는데 태풍으로 양상추 수급이 어려워지고 한 달 새 도매가가 78% 넘게 오르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버거에서 양상추를 뺐습니다. 가격을 인상한 지 불과 3주 만입니다. 재료는 줄었지만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소비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굳이 맥도날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건데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대체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값을 줬지만 그 양배추가 적게 들어있어서 뭐 기분이 상한다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쿠폰도 받기도 했고 그 정도면은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은 업체 편의만 고려했다는 지적입니다. 양상추를 절반만 줄 때는 가격을 반으로 낮춰준다든가 다른 채소로 뭐 유사하게 조리를 해가지고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난을 이유로 재료를 빼버리는 일을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독감은 잠잠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벌써 독감 의심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서둘러 독감 백신 접종 일정을 내놨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이 두 백신을 함께 맞아도 될지 궁금하실 텐데 차정승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계절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7월 첫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2.9명이던 독감 의심 환자는 2달 새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4.9명에 근접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독감이 일찍 유행할 걸로 전망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것과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었기에 인구 집단 내 자연 면역이 낮아져 있을 것으로. 올해 독감 백신 접종은 9세 미만 중 백신 접종이 처음인 아이들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실시되고 다음 달엔 임신부와 65세 이상 어르신 순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코로나와 독감 백신은 동시에 접종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병원 2번 가실 필요 없이 한 번에 가서 양쪽 팔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WHO는 처음으로 대유행의 끝을 전망했습니다. Never been in a better position to end the pandemic. We're not there yet, but the end is in sight.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용 모더나 개량 백신 80만 회분이 오늘 처음 국내로 도입돼 다음 달부터 접종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다음 주 해외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갔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풀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은데 당장 일본 정부는 대통령실의 한일 회담 성사 발표에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여서 만만치 않은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두 회담은 20일과 21일 이틀 중 양자회담 형식으로 30분 정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양자회담을 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대면했지만
공식 회담이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선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만 구체적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岸田総理は諸般の事情が許せば国連総会に出席する方向で調整をしていますが、総理のニューヨーク訪問の具体的な日程については現時点で何ら決まっていません。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기시다 총리가 의도적으로 공식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싸움에 들어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관리자 격인 금융위원회 직원의 주식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식 거래액은 5년 전에 4배로 늘어났는데 그러나 이와 관련한 징계는 이 기간 동안 단 한 건에 그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금융위 직원 A씨는 동생 B씨에게 연락해 500만 원을 보낼 테니 그 돈으로 모 기업 주식을 사라고 귀뜸했습니다. A씨는 또 동료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합병 계획을 지인 C씨에게 알려주면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라고 전했습니다. 공직자에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지난해 5급 이하 금융위 직원의 주식 상품 매매액은 52억 원으로 5년 만에 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 매매액은 61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3.8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4급 이상의 금융위 직원에 대해서만 주식 매매 행위가 금지돼 있다 보니 법적 제한이 없는 5급 이하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만연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이 주식 매매로 징계를 받은 건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내부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금융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 금융위는 전 직원의 주식 거래를 자가 점검과 매매 명세 신고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처벌이나 감독이 솜방망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는데 정작 은행 창구는 한산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신청 조건 때문에 희망 고문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정준영 기자가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전화가 빗발치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상담원들이 분주합니다. 자격 요건 해당되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연락드려서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 신청 자격을 상담하려는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변동,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라면 주택가격과 출생연도에 따라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솟은 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수도권에 4억 원 이하의 주택이 거의 없다 보니 집값이 높은 지역의 신청자들은 불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중위주택 가격은 수도권 약 5억 400만 원, 서울은 약 7억 2,9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모두 안심전환대출 기준보다 높습니다. 서울은 없어요. 아예 4억까지밖에 없냐, 더 늘어날 여지는 없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상담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안심전환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이 오히려 대출 금리를 밀어올릴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고됐던 대로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공개됐습니다. 조문을 위해 30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나흘 뒤에 치러지는 국장에 영국은 북한도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런던에 도착한 여왕의 관이 버킹엄궁을 떠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합니다. 찰스 3세를 비롯한 왕실 일가가 군 제복을 입고 뒤따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부터 일반에 공개된 관 앞에는 조문 인파가 몰렸습니다. 공항 수준의 까다로운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하지만 부모 품에 안긴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여왕을 배웅하는 행렬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영국 당국은 대기줄만 8km, 대기 시간은 30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stay overnight with friends. We stay here. It's very important to see the Queen for the last time. 나흘간의 조문이 이어진 뒤 오는 19일에는 국장이 엄수됩니다. 한국,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은 북한 대표도 초청했습니다. 북한은 영국과 지난 2000년 수교를 맺은 뒤 외견상 여왕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만큼 대사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여왕의 즉위 70주년 기념 행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에 있는 인구가 60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나라로 이 나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우리 제작사가 만들었고 지금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수리남이 마약 관련 부패 국가로 비춰지는데 수리남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교민 안전을 우려해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은 2009년 체포된 마약왕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수리남은 왜 돌아오셨습니까? 남미 국가 수리남에서 대규모 마약 사업을 벌이다 국제공조로 검거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허구가 가미됐습니다. 하지만 수리남 정부는 드라마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자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리남을 마약국으로 묘사한 한국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도 항의 의사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Wat we in ieder geval willen is duidelijk maken dat Suriname niet meer. 수리남을 관할하는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은 수리남 교민 40여 명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드라마에 반발해 현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겁니다. 이번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 한인회 통해서 저한테 알려달라 하고 장연락만 구축하는. 지난 9일 공개된 수리남은 닷새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3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등 6관왕에 오르면서 새 역사를 쓴 오징어 게임의 제작진이 입국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시즌2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편안한 차림에 백팩을 맨 황동혁 감독과 배우들이 들어서자 플래시와 팬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황 감독은 자신의 황금빛 에미상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다 같이 수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상들을 많이 타고 돌아와서 멋진 1년간의 여정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금이 환영한 소감을 묻자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꼭 키워주시고 저를 항상 믿고 지지해 주시고 제 길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울고 계셔가지고. 비영어권 작품 최초의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수상으로 74년 에미 역사를 새로 쓴 황 감독은 시즌2에 대한 포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즌1처럼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또 뭐 다시 기회가 된다. 골든글로브, 에미상, 세그 어워드 이런 데 다시 한번 또 무대에 서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배우 정호연과 박혜수도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들과 이제 지지해주신 한국 관객 여러분들께 특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나무주연상을 거머쥔 배우 이정재 씨는 제47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참석으로 함께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K콘텐츠의 새로운 신화를 쓴 오징어 게임 제작진은 내일 서울에서 에미상 수상기념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북아메리카 따쥐는 심장이 엄청 빨리 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되느라 밤낮 없이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이렇게 독립발로 개구리 뒷다리를 물어서 마비시킨 뒤에 잡아먹습니다.
따쥐는 하루에 몸무게 3배를 먹어치우고서야 겨우 안정을 찾아 눈을 붙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슬픈 탐욕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죠. 반면 돼지에게 찍힌 탐욕의 낙인은 알고 보면 억울한 누명입니다. 돼지는 위가 80%쯤 차면 그만 먹는 절제할 줄 아는 짐승입니다. 톨스토이가 참회록에 불교 우화 한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나그네가 코끼리에게 쫓기다 등나무 덩굴에 매달립니다. 아래 우물에는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고 붙잡은 덩굴을 쥐들이 갉아댑니다. 그런데 나무 위 벌집에서 꿀이 흘러내립니다. 나그네는 한 방울, 두 방울 받아 먹으며 꿀맛에 취해 두려움도 절박한 처지도 잊어버립니다. 이 우화는 탐욕에 눈이 먼 중생에 딱하도록 어리석은 처지를 꼬집습니다. 기아차에는 평생 사원증으로 불리는 퇴직자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평생 현대 기아차를 살 때마다 30%씩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이죠. 그걸 75살까지로 제한하고 2년에 한 번 할인을 3년에 한 번으로 늘리는 올해 단체 협약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야 마땅히 짐작합니다만 사정이 딱합니다. 기아차는 50대 이상 사원이 절반에 가까워 한 해 퇴직자가 1,000명 넘게 쏟아집니다. 원가 비율이 80% 선이어서 퇴직자에게 차 한 대 팔 때마다 10%포인트씩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는 셈이 될 거고요. 가뜩이나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값이 치솟고 출고가 늦어지면서 할인 판촉도 사라졌습니다.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판인데 이런 도를 넘은 퇴직자 할인이 소비자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금융노조가 임금 5% 인상 그리고 주 36시간 근무와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머리띠를 두르고 나선 것도 그리 고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대기업 귀족 노조가 이러는 사이에 비정규직 하청노조 근로자들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난 2007년까지 성기능 개선제인 비아그라 최대 고객은 해마다 170억 원어치를 사들인 미국 GM 노조였습니다. 구입비는 노사 협약에 따라 회사가 되졌죠. 임금도 미국 내 일본 자동차 회사보다 60%나 높아졌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산의 최대 피해자는 퇴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기 전날 기아 자동차에 찾아가 깊은 감회를 털어놨습니다. 외환 위기가 기아차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났을 정도로 외환 위기 하면 기아차가 생각나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기아차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자동차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근로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은 그 시절을 잊을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국민 모두가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9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꿀맛에 취하면 이었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중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6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오겠습니다. 양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만큼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광주와 대전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은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주와 동쪽 지역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는데요. 일요일부터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경로는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